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뭐 이런데 뭐 여러 교수님들 계신 데서 이렇게 뭐 발표를 할 만한 그런 사람은 못 되고 그런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특별히 그 우리 강주학회에서 저보고 한번 와서 강연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좋은 기회 주신 거에 대해서 학회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회장님한테 깊은 감사드리고요. 저로서는 정말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오늘 열심히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2050 탄소 중립과 구조용 소재의 발전 방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요새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얘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 강구조학회한테는 또는 이 구조를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기회가 될 것이냐 아니냐 또는 어떤 영향을 앞으로 미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논의를 잠시 해보자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탄소 중립이 뭐냐, 그다음에 이제 구조용 소재들이 과연 이거는 콘크리트를까지 포함해갖고 탄소 배출의 현황이 어떻고 그거에 대한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이렇게 대응을 할 때 구조용 소재가 얼마나 가격이 올라갈 것이냐 이거를 예측을 해봤고요. 이 올라간 가격을 대한 대응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탄소 중립 2050의 배경은 사실은 이거는 이거를 누가 안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이지만 이제는 이미 2050 탄소 중립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강제성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처럼 기후가 많이 변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지게 돼 있죠. 누군가는 책임을 지는 게 CO2다. 이렇게 이미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해갖고서는 우리가 과연 뭐 기후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걸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씨보다 낮게 유지하겠다. 그다음에 추가로 2도씨가 아니고 1.5도씨가 더 정확한 답이기 때문에 1.5도씨까지 낮추기 위해서 전부 다 같이 노력을 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지금 지구의 평균 온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뭐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른데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뭐 하는데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년으로 해서 봤을 때 한 15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5도에서 2도라면 이거는 상당한 숫자죠.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숫자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각국의 목표를 제출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2030년까지 얼마나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일 것이냐 하는 거를 이제 각국에서 제시를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50년에 어떤 발전 전략, 비전을 갖다가 이제 각국에서 내게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당시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2018년에 인천 송도에 모여갖고 IPCC가 1.5도씨 특별 보고서를 냈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1.5도씨가 되는 거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댔고요. 그렇게 해서 1.5도씨까지 저기서 우리가 제한하기 위한 노력, 요 노력이 뭔가 하면 2050년에 이산화탄소에 대한 순배출량이 넷제로가 돼야 된다. 순배출량이 넷제로가 돼야 된다는 이러한 거를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유럽 그다음에 뭐 미국은 뭐 왔다 갔다 좀 했지만 지금 굉장히 열심히, 그다음에 이제 일본,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 못지않게 열심히 잘 뛰어가고 있는 나라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중국이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우리도 이제 탄소 중립에 이제 앞장서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꿨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이거 각국에서 어떻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있는 요 탄소 국경세의 문제입니다. 이건 뭐를 뜻하나 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탄소를 배출을 얼마쯤 줄인다는 걸 갖다 그냥 자랑 또는 사회를 위한 기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이나 이런 저개발 국가에서 야 너희들은 여기까지 열심히 하던 거 많이 배출하는 거에서 거기서 줄이는 거고, 우리는 뭐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줄이느냐, 이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러면 선진국에서는 그거는 옛날 얘기고 자기네 지금 줄이자. 그래서 안 줄여? 안 줄이면 너희들은 너희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물건을 팔 때 내가 그만큼 탄소 배출한 만큼 더 세금을 매기겠다, 이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 탄소를 줄이느라고 노력을 하든 또는 세금을 내든 자기 물건을 갖다 팔려고 그러면 이거 어쩔 수가 없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부터는 이게 강제 조항이 돼버린 거죠. 과거처럼 자기가 그냥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 그런 강제 조항이 됐고, 이런 강제 조항이 된 거에는 뭔가 하면 아마 기술의 혁신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술의 혁신, 그다음에 그 혁신을 제일 먼저 하는 나라가 세계의 지배자가 되는 이러한 형태가 될 겁니다. 이건 똑같아요. 이번에 우리 코비드에서 보면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백신을 제일 먼저 만든 나라가 세계를 지배해 버렸잖아요. 똑같은 이러한 형태의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조용 소재가 얼마나 CO2를 발생하느냐를 보면 실질적으로 CO2 발생량이 세계에서 철강이 한 8%, 그다음에 시멘트가 한 7%, 세계 CO2 배출량이 이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총 CO2의 약 15% 정도가 구조용 소재가 발생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니까 이건 굉장히 큰 양이죠. 여기에 하나 더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탄소 집약 산업이라고 그러는데,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가 이제 뭐 산업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것을 갖다가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철강이 이게 좀 우리가 생산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갖고 저는 철강이 한국에서는 16% CO2, 그다음에 시멘트는 뭐 전 세계보다 조금 작아요. 시멘트는 많이 수입을 하거나 또는 뭐 그런 쪽이 있기 때문에 5%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 20% 정도의 CO2가 이 구조용 소재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우리나라 총으로 봤을 때는 어떠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발전 분야가 38%, 산업 분야 34%, 수송 분야 14%, 건물 난방 뭐 이런 게 8% 정도 되니까 산업의 34% 중에서 21%를 이 구조용 소재가 반 이상, 3분의 2 정도를 갖다 하고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재밌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스틸하고 시멘트에서 다 탄소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나오는 거가 조금 달라요. 뭔가 하면 시멘트의 경우에는 CO2 발생 공정이 소송하고 원료예요. 그러니까 CaCO3를 CaO로 만들려고 그러면 반드시 CO2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시멘트의 경우에는 인히어런트, 탄소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철강의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면 FeO3의 환원제로서 석탄에 C가 들어가요. 그래서 CO2가 나오기 때문에 이 환원제를 수소로 바꾸면 CO2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철강은 이거는 인히어런트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거죠. 요거에 대한 걸 이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다음 이제 가격에 대한 문제가 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까 말한 C를 H로 대체하는 게 이제 수소 환원 제철입니다. 이 수소 환원 제철은 우리가 이제 재생에너지에서 시작을 해서 이 재생에너지를 갖고 수소를 생산을 해서 수소 환원을 하고 그거를 전기로에 넣어서 뭐 생산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앞에 부분은 사실은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 제철에서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수소환원 제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소 환원을 하는 요 포네이스 또는 플라즈마 수소를 한다든지 하는 요쪽이 이제 핵심 기술이 될 것입니다. 이쪽에 핵심 기술이 돼서 각 나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자기네 나름대로의 특징 또는 자기네의 장점을 이용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감히 말씀을 드리면 CO2 문제가 강제 조항이 된 상황이 됐을 때 이 어느 회사가 여기에 있는 기술 중에 표준을 만들고 그게 가장 경쟁력 있는 기술이 될 것인가가 세계의 제철 업계를 지배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저희 포스코도 그렇고 현대제철도 그렇고 우리만이 아니고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모든 회사들, 일본에 있는 회사까지 사활을 걸고 지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당연하다시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갖고서는 우리들이 탄소 중립을 갖다가 하겠다 하고서는 그 중에 포스코도 2030년에 20%, 40년에 50%, 50년에는 탄소 중립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뭐 아셀러미탈도 뭐 이건 또 국제 기업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30년에 30%를 하겠다. 근데 이제 요것들에 대한 그 이유는 사실은 각국이 다 자기네 나름대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제 우리들이 이제 탄소 CO2 감축 경로를 보면 우선은 이제 조업을 잘 해갖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H2를 쓰는 거, 그다음에 이제 스크랩 전기로 해서 스크랩을 재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탄소를 다 안 쓰는 방법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전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그 카본 캡처 앤드 스토리지 앤드 유틸라이제이션 쪽으로 해갖고서는 뭐 할 수도 있는 이런 쪽으로 있는데, 이제 저희 포스코가 2020년에 20%라는 목표를 세운 이유는 수소 환원 제철이라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연구고요. 그 전에 수소 환원 제철이 아닌 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맥시멈을 잡았더니 그게 20%가 됐어요. 그러면 일본의 신일본 제철은 왜 30%냐? 우리랑 똑같은 정도의 노력을 하는데 그쪽은 전기로를 갖고 있어요. 전기로 쪽이 좀 도와주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국이 대충 보면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정도는 기술을 개발해야지만 이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중에 이제 뭐 자랑 비슷하게 하나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파이넥스라는 게 이제 뭔가 하면 분체 환원을 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뭐 고온, 수소, 산소 뭐 이런 가스를 갖고서는 이제 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체 환원 기술이 우리가 제일 앞서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분체 환원으로 스틸을 생산하는 건 우리 포스코뿐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상당히 유리하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현재의 그 커런트 캐퍼시티를 만약에 우리가 3,800만 톤을 그냥 유지한다 그러면 하이드로젠이 1년에 3.5에서 4메가톤 per annual 정도가 들어간다. 일렉트리시티도 이제 굉장히 상당한 양이 들어간다 하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정도냐 하면 우리나라가 2040년에 526만 톤의 수소를 생산할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526만 톤 중에서 포스코가 아까 보면 400만 톤을 쓰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건 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앞으로도 논의가 더 필요한 그런 얘기가 아닐까. 그럼 뭐 현대제철도 수소를 쓰면 현대가 우리의 반 정도 하면 100, 한 200 정도 된다고 보십시다. 그러면 이거 다 써야지 되는데 뭐 그렇게 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글로벌 그린 수소 생산 수요 맵을 보면 불행히도 우리나라, 중국, 일본, 유럽 이런 나라들이 하이드로젠 이제 수소가 이제 굉장히 부족한 나라, 수요는 많은데 부족한 나라에 속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희망을 갖는 거는 우리 태양광 같은 경우에 2010년에서 10년 사이에 약 5분의 1로 가격이 떨어졌죠. 태양광 전기값이. 이런 것들은 굉장히 희망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뭔가 하면 그린 수소 제조 비용이
코리아 워터 일렉트로시스를 해도 똑같은 해도 한국은 굉장히 값이 비싸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대륙에 붙어 있어서 있지만 우리 북한이라는 게 없어서 우리가 에너지에 관한 우리나라는 섬입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나라는 다른 데서 에너지를 수송해 오는데 가장 불리해요. LNG도 리퀴팩션, 그다음에 리가스피케이션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LNG 가격만큼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그리고 전기도 우리가 송전선을 어디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거에 똑같이 수소의 경우도 우리나라는 아일랜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불리하다는 말씀을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환원제철의 생산 원가를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에 드는 원가는 이제 철강 생산 비용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수소환원 제철을 하면 새로운 설비 투자가 될 거고, 기술 개발이 있고, 기존 설비에 매몰하는 비용, 매몰 비용이 이렇게 네 가지의 비용이 될 텐데, 이 밑에 있는 둘은 이런 수소환원 제철을 하기 이전에 이제 우리가 기술을 개발하는 거니까 반영을 안 하고, 기존 설비 매몰 비용도 반영을 안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원료비, 재료비, 인건비는 동일하다. 그래서 재선에서 석탄을 그린 수소로 해서 환원을 하고 전력을 그린 전력으로 하고, 그다음에 산소도 또 전기로로 바꿔서 그린 전력으로 우리가 대체를 하겠다. 전로 재강액 과정에. 그래서 강가방식 15년을 반영을 했을 때 이게 각국의 여러 가지 기술에 따라서 많이 있지만 이건 또 그 나라별로 그 나라에서의 그 여러 가지 수소의 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만큼의 갭, 이 갭이 거의 자기하고 비슷할 정도로 되죠. 그런데 이제 자세한 이 BF, BOF라는 게 지금 현재의 기술인데, 이 기술에서 보면 이게 지금 400에서 이게 여기 평균은 한 700 정도 되죠. 그러니까 거의 2배 정도로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거 굉장히 각 회사마다 제조 원가라는 건 극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더 이상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우리가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도전적으로 우리한테 2040년에 제공하겠다는 수소의 가격, 나는 거의 실현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가격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제시한다 하더라도 원가가 2.7배 정도 상승할 거다, 조강 원가가. 그다음에 다른 데도 대부분 우리나라 비슷해요. 여기 좀 작게 이렇게 상승한다고 돼 있지만 자주한 실질적으로 아마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네가 이제 특히 유럽 같은 데서는 유럽 EU에서 이제 연구비를 따기 위해서 굉장히 도전적인 숫자들을 제시를 하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조 코스트는 현재 한 2배 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들이 쓰는 구조형 소재가 이제 가격이 2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시멘트로 갈까? 시멘트를 보면 아까 말했지만 시멘트는 인히어런트한 문제가 있고, 시멘트는 그렇기 때문에 수소환원 제철 같은 브레이크스루 기술을 갖지를 못합니다. 시멘트의 경우에는. 그래서 시멘트의 경우에는 결국은 여기서 이제 CCUS를 탄소를 이제 저장하는 쪽으로뿐이 우리가 할 수가 없는데, 이 탄소를 저장하는 쪽으로 가면 시멘트는 아마 가격이 2배 이상으로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조형 소재가 전체적으로 이제 2배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인류가 갖고 있는 구조형 소재는 여기 목재가 하나 더 있긴 하지만 스톤, 스틸, 콘크리트인데, 스톤은 이제 이미 구조형 소재라고 보지 않고 외장재로 봐야지 되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구조형 소재인 스틸과 콘크리트가 다 이제 앞으로 가격이 2배 이상 상승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세상을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철강 소재 가격이 그럼 어떻게 변했을까? 이거를 보면 이제 철강 소재가 이제 제일 처음에 철강 소재를 써갖고선 세계를 지배한 게 히타이트족이죠. 히타이트족은 이걸 갖고서는 단철을 갖고 했는데, 이 단철을 만들어서
뭐 세계 최강의 군대를 보유하게 됐죠. 무기를 갖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 생산량은 히타이트족이 생산한 양은 한 1톤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1톤 정도 수준이고 그때는 가격이 무한대죠. 우리가 지금 원자폭탄의 가격을 매깁니까? 안 매기죠. 그때는 이거 원자폭탄과 똑같았으니까 가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됐었죠. 그랬다가 이제 영국에서 17세기에 17세기 말 18세기 되면서 다비 헬리콥터가 이제 연철이라는 걸 생산했을 때 이때 생산 규모는 한 10,000톤 정도입니다. 10,000톤. 수만 톤 정도의 규모인데 이때는 가격이 지금 값으로 했을 때 한 톤당 1,000만 원 정도. 그렇지만 이때 이거를 갖고서는 증기기관을 만들면 훨씬 더 비싼 값을 받았기 때문에 별로 중요치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자주한 이때는 이제 그 정도 가격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됐을 때 비로소 미국이 대량 생산의 길을 텄어요. 대량 생산의 길을 터갖고서는 그걸 갖고서는 군사 장비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죠. 이게 뭐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럴 때 이제 우리들이 가졌던 그 생산의 캐퍼시티라는 게 그때 US 스틸이라는 회사가 한 5천만 톤 정도, 지금 포스코 정도의 생산을 하는 그 대규모 회사였어요. 이때 가격이 한 2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랬다가 이게 지금 중국이 전 세계 철강 생산의 반 이상을 생산하는데 그래서 20억 톤 정도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생산하거든요. 근데 20억 톤 정도를 생산할 때 우리가 평균 가격이 100만 원 아래입니다. 구조용 소재라는 게 한 70만 원, 80만 원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역사로 봤을 때 스틸의 가격은 구조용 소재의 가격은 시멘트도 마찬가지인데 지속적으로 하락하여서 더 많은 구조용 소재를 쓰는 쪽으로 세상은 계속해서 여기까지 움직여 온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이 탄소 중립이라는 문제 때문에 구조용 소재가 구조물에서 하는 그 비중이 갑자기 2배로 올라가는 이러한 상황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이거를 할 거냐? 첫 번째 뭐 할 수 없이 인프라 비용은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재사용에 대한 거를 뭐 극도로 하겠죠. 그렇지만 재사용을 지금 55%에서 어저께도 뭐 발표 나오지만 60% 이상으로 더 올린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60%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여지까지 모빌리티 쪽에서만이 어떤 큰 아젠다였던 경량화 그렇게 함으로써 무게를 줄이는 쪽이 어떤 큰 우리의 이슈가 될 겁니다. 큰 이제 정적 구조물도 이제 경량화에 대한 걸 해야 되는데 이게 그 모빌리티하고 전혀 다른 측면의 문제점을 갖고 있죠. 뭔가 하면 우리가 구조물은 강도의 문제가 아니고 강성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강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량화를 단순히 경량화를 한다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강성을 높이기 위한 다른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성능화와 경량화가 함께 묶여서 어떤 컨비네이션으로 어떻게 구조물을 설계하든 자주간 철강 소재의 사용량을 줄이면 그만큼 이득이 되는 그게 갑자기 2배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쓰는 구조 설비에 비해 4배나 5배를 써도 좋다는 거죠. 그렇죠? 2배가 되는 것들을 한다 그러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결국은 움직여가지 않을까. 이게 그냥 제가 생각하는 그 어떤 그거고요. 지금까지는 우리 뭐 포스코에서 선도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고강도화나 고분화를 했는데 이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장스펜이나 초고층에서 있었고 거대한 구조물에서 두께가 너무 두꺼워져 갖고서는 생산의 캐파를 오버하는 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주로 이루어졌는데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어떤 고강도화와 설계 기술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거고요. 그 고기능화 쪽에서는 우리가 YR 낮은 항복비 이런 거 내진선 때문에 좀 했고 저항복강에서 유광혼합 구조 이게 앞으로 좀 상당히 그 유광혼합 구조라는 거는 앞으로 굉장히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용접 성능이나
여기서 우리가 더 재밌는 거는 부식성, 내화 성능, 취성 파괴 이런 것들도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다. 시간이 조금 너무 많이 돼갖고서는 그래서 구조형 소재들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구조에서는 강성이 가장 중요하지만 강도도 이제 중요한 데가 있고 인성, 마모성, 연성, 탄성, 피로 특성, 수소, 취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제가 조금만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하나 이제 들려드리고 싶은데 이 예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소비자가 요구를 하는 특별한 성능을 우리가 강제가 맞춰드린 그 케이스를 한번 보여주면서 앞으로 구조 쪽에서 이런 쪽으로 일을 하자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여기하고는 맞지 않는데 이게 이제 오일 샌드라는 거는 그 오일이 이제 샌드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온도를 올려서 이제 오일을 뽑아내는 이런 건데 여기에는 그 오일을 갖다가 그 오일에서 현장에서 여기 이제 가갖고서는 가공하는 데까지 슬러리 파이프라는 걸 갖고서는 이렇게 하는데 이 오일 샌드가 여기 미스처 오브 샌드, 락, 워터, 비추먼 이렇기 때문에 이 코로전이 뭐 어망차망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기술로는 우리가 가장 고강도의 내마성이 좋은 파이프를 썼을 때 API OL-X70이라는 스틸 파이프라인을 썼을 때 이게 1년 정도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1년 정도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위아래가 많이 부식이 되니까 이거를 45도씩 이렇게 회전을 시켜가면서 그렇게 해서 1년을 쓰는데 우리가 이제 고만강강이라는 게 그 망강 콘텐트하고 뭐 카본 콘텐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강인데 그 중에서 웨어 레지스턴스 쪽에 있는 강을 우리가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과 같이 이거를 현장에다가 테스트 스프로 해갖고서 쭉 실험을 해보니까 이 이로전에 대한 레지스턴스가 2배 이상 더 좋아졌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갖다가 이거 우리가 쓰겠다 해서 이제 이쪽에 이제 쉘이라는 회사인데 엑스모빌이라는 회사인데 엑스모빌에서 이걸 썼거든요. 그래서 쓰니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가격을 2배를 받았습니다. 2배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수명이 3배가 돼서 1년을 쓸 것을 3년을 쓰게 되니까 수명이 3배가 됐고 그다음에 다운타임이라는 거는 그 파이프라인을 교체할 때 다운이 되잖아요. 더 중요한 건데 이 다운타임이 3분의 1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이 사람들도 굉장히 해피했고 이 사람들이 엑스모빌이 이제 휴스턴 캠퍼스라는 게 거대한 연구 조직인데 그 휴스턴 캠퍼스에 10년 내에 자기네들이 해갖고서 현장 적용까지 마친 첫 프로젝트라서 이 사람들이 다 상을 타버렸어. 여기에 관여를 했던 사람들이 다 상을 받고 그다음에 했지만 우리는 솔직히 얘기하면 영업이익이 뭐 3배라고 그냥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요. 뭐 우리가 이제 애플이나 뭐 이런 데다가 아주 특수한 강제를 팔면 더 2배, 3배 영업이익이 나는 건 우습거든요. 그래갖고서는 그거를 보면 이런 케이스들이 앞으로 이제 구조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거의 특징은 뭔가 하면 강제라는 게 이게 소량의 첨가물과 열처리라는 아주 고도의 기술을 이용해 갖고서는 우리가 아주 다양한 이 물성의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처리 특성과 용접 특성을 잘 이용하면 아주 뭐 지금 있는 뭐 강도나 그 YP 레이쇼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성능들을 우리가 제시만 하신다면 만들어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경량화라는 것도 그냥 불가능한 아젠다는 아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더 생각할 게 내직성, 도급용이성까지를 합치면 굉장히 좋은 어떤 앞으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철강은 뉴 챌린지에 대해서 가장 어댑티브한 아주 다양한 성능을 낼 수 있는 소재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지금은 구조 설계나 이렇게 발표나 이런 것들을 봐도 이미 있는 성질, 이게 철강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설계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이런 성능을, 이런 특징을 가진 소재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고 피드백하면서 소재별과 디자인이 협업을 하는, 이게 가장 핵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 갖고서는 우리가 값이 2배가 올라도 지금까지는 철강이나 콘크리트가 경제적인 구조재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기능성 구조재로서 어떤 새로운 자리매김을 하고 그 가운데서 기회입니다. 이 구조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세계가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